벌써 어젯밤부터 저보고 오라고 하시는 애들이 있어요. 네. 보수 좌파 김준일입니다. 박지윤 변호사가 변호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저희 부천 시의원 8년 동안요 출석을 안 하거나 지각 한번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돈 좀 쓰셨나요? 예 좀 썼는데 갑자기 아련해지셨어요. 영선 30대 당대표님께서 다 없애셨죠. 국민들이 평가는 정말 낮게 평가하고 계시거든요. 악하죠. 네.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오늘 막전 막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오늘은 제가 이분부터 소개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뉴스를 써야 할 기자인데 뉴스에 직접 이름이 언급되시는 분입니다. 막전 막후의 든든한 팩트체커 김준일 뉴스톱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수 좌파 김준일입니다. 먼저 본인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국민 면접관으로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제 맹활약을 하셨는데 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매번 이 막전 막후에서 본인은 중립이다, 정중앙에 있다. 그래서 양쪽에서 욕을 먹는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 홍준표 후보께서는 막전 막후를 안 보시나 봐요. 이 좌파 인사가 되셨더라고요. 면접관들 저 두 분은 아주 골수 좌파들인데 방에서 면접관은 저런 분들을 면접관으로 했죠. 보수를 전향했다 그건 그러시네. 내가 참 내가 네, 그 면접관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보통 그 이야기 좌파도 듣고. 아니고요. 네. 골수 좌파예요. 네. 그런 겁니다. 제가 국민의힘 면접관 본다고 하니까 김준일 보수 본색이 드디어 드러났다. 국민의힘 입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막상 가니까 이제 골수 좌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제가 중도에 있다, 중립에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거고, 사실 홍준표 후보께서는 너무 오른쪽에 있으니까 본인 왼쪽에 있으면 다 골수 좌파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장점이 좀 그런 것들이 퇴색이 안 되게 좀 톤 조절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막전 막후 젊은 피 먼저 오창석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혹시 국민 면접관 요청 오면 하실 의향 있습니까? 뭐 민주당 정도라면은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에 그래요? 제가 가는 건 의미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 부를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또 한 분의 젊은 피입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형 후보 캠프가 해체됐습니다. SNS를 통해서 해체된 거죠? 아, 그렇죠. 일단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 사실 저희 캠프가 좀 중구난방이었어요. 이제 내 입으로 말하기가 좀 못하지만은 예를 들면 유승민 캠프는 색깔이 뚜렷합니다. 네. 유승민계 분들이 모여서 하는 뭐 개혁 보수 그룹이고 홍준표 캠프는 색깔이 필요 없어요. 그냥 홍준표 후보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자기 캠프 그냥 혼자 하는 거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 같은 경우는 좀 이 사람 저 사람 막 모여 있지만 대세론. 그러니까 권력 추종형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다라는 게 있는데 최재형 후보 캠프는 색깔이 불분명했어요. 다 색깔 다르니까. 딱 봐도 다 달라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도 이렇게 갈짓자로 갈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님 색깔이 좀 잘 안 드러나고 그 사이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캠프 내부에서도 후보님 색깔을 좀 더 드러내게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많았는데 네. 이 정도로 폭탄 발언으로 캠프 해체 이렇게 하실 줄은 저도 사실은 색깔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네. 네. 어떻게 느낌은 왔습니까? 저는 느낌이 왔고 예컨대 이제 예. 후보님 만나면 외면하고 캠프 왔다가 고개 숙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갑자기 시작도 하기 전에 땀이 나네요. 네. 아무튼 후보께서도 조금 그런 문제 의식이 있었어요. 여러 인터뷰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인데 기성 정치, 구태 정치를 좀 답습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이제 아예 좀 완전히 본인의 그러니까 질 때 지더라도 자기 스윙을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1차 국민선거인단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반 득표를 하면서 대세론 굳히기에 전 지역, 전 연령, 진보, 중도, 보수 모든 진영에서 압도적 경쟁력 가진 후보 바로 이재명입니다. 아니라 안전한 후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불안한 후보가 아니라 안전한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앙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저 추미애,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 민심은 누구를 선택할지. 슈퍼웨이크 빅 이벤트였어요. 1차 선거인단 투표가 있었는데 뭐 이변은 없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뭐 예상한 대로 된 건지 눈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 있는지 어떻게 보셨나요? 정세균 후보가 중도 사퇴를 하긴 했었지만 흔히 말하는 지역 민심의 자기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직은 건재했다라고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4등에서 3위로 올라섰을 때 일반 민심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대의원 표심을 차이하면 압도적으로 정세균 후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민주당 내 정치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입증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됐다는 것이죠. 조직은 건재했으나 바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바람이 더 세다. 훨씬 더 셌었죠. 그래서 아마 정세균 후보가 이 정도로 밀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호남까지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명예로운 3위 퇴장을 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측을 했었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전북 쪽이니까요. 지역 기반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가지 않고 먼저 사퇴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람이 나에게 차갑게 불어오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3, 4위에 이 골든 크로스가 있자마자 이렇게 사퇴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득표를 많이 했었던 것은 고발 사주 의혹도 지금 불거졌고 또 윤석열 후보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역시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첫 개표 때부터 과반을 훌쩍 넘겨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 성향에 사실은 추미애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표심이 비슷하게 중첩이 됐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조금 과반을 넘기지 못하고 결선 투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면 이재명 후보를 쏠림 현상이 좀 심했을 텐데 첫 개표부터 54%를 득표해 버리니까 충남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가 수신 투표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는 더 이상 더 큰 이익도 실점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조금 이재명 후보의 그늘을 스스로 못 벗어나시는 거 아닌가. 계속 이재명 후보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거 아니냐. 뭐 기본 시리즈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도덕성 검증 이런 부분들도 너무 스스로에게로 전장을 못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서 이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은 아슬아슬하게 따라가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뒤집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못 이긴다.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번 1차 슈퍼위크 결과를 두고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전체 경선 과정에서 1차 슈퍼위크가 갖는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표의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결정이 됐다고 보면 돼요. 그럼 남은 3분의 2가 남았죠.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과반을 넘겼다라는 거는 남은 3분의 2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하고 그 이재명 지사하고 후보하고 한 20%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남은 3분의 2에서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얼마나 많이 얻어야지 이거를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대세로는 흔들 수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만만치 않다.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와야 돼요. 앞에서 이미 20%포인트 차이가 났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승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이낙연 후보는 어찌됐든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50%만 못 넘기게 하면은 결선 투표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추미애 후보의 표들이 결선 투표에 가면 어느 쪽에 많이 가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계적 모름이군요, 이게 바로. 진짜 어디로 갈까요? 전혀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뭐 명추연대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개혁연대 이러면서 훨씬 더 많이 갈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추미애 후보가 누적이 11%거든요. 그러면은 결선 투표 가면은 이재명의 51%에 11% 뭐 하면은 60%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해야 돼요. 앞으로 남은 특히 이제 호남, 이제 추석 지나면 그 호남에서 이겨버리거나 아예 이런 흐름을 한번 딱 끊어주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재명 후보가 51.41% 과반이 넘었지만 일각에서는 불안한 과반이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를 보면 과반, 압도적 과반이라는 표현도 있고
불안한 과반이라는 표현도 있고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언론 보도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지금 잘못 보도하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당내 비주류인데 그거를 딛고 나서 뭐 이렇게 과반을 획득했다. 뭐 그러면서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헷갈리냐면은 지금 이재명 지사는 비주류가 아닙니다. 이러면은 당내에 사실상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이해찬 전 대표가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요 인사들 캠프에 있는 인사들 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원들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류다. 과거에는 비주류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당에서 사실상 주류들이 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은 51%가 아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에 좀 다른 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전에 지역에서 얻은 표들을 봐야 돼요. 뭐냐면은 대전 충남에서 54.8% 얻었거든요. 많이 받았네. 그리고 세종 충북에서 54.5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51. 여기는 좀 왜 떨어졌냐면은 추미애 후보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11%까지 치고 올라와서 좀 떨어졌고요. 강원에서 55. 그런데 1차 그 국민 일반당원 투표에서는 51% 나왔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히려 당의 주류들이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획득한 건데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덜 지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변수예요. 앞으로 뒤에도 있겠지만 화천대유라든지 이런 스캔들이 나오면은 네. 이거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흔들리게 되면은 이거가 이낙연 후보한테는 상당히 기회가 되고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그런 게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 1차 슈퍼위크 이후에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정세균 후보 사태입니다.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대기종군 하겠습니다. 저도 정세균 대표님 식구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정치 선배님이시고요. 실제로 제가 모셨던 분이시고 우리 민주당의 보배 같은 원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일부러 전화를 안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정세균 총리님의 큰 결단에 따른 지지자분들의 섭섭함도 위로해 드릴 겸 저에 대한 도움도 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세균 지지표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낙연 후보한테 대부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갈 왜 것이다. 그러냐면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선배님께서 저를 정세균 후보 그 지지자 단톡방에 초청을 하셨어요. 거기를 왜 갔어요? 제가 아직 들어 있습니다. 아직 들어 있는데 그 단톡방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토 정서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세균 네, 캠프에서는? 왜냐하면 네. 정세균 후보를 지금까지 지지하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소신 지지를 하시는 분들인데 뭐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민주당 후보 중에 좀 중도 실용 그리고 약간 뭐 기업에 대한 이해도 높으시고 이런 네. 점잖은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선호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대부분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미지도 비슷하고 기존에는 뭐 정세균 후보는 전북, 뭐 이낙연 후보는 전남이니까 조금 당내 조직이라든지 지지 기반도 다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와 놓고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이낙연 후보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표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 70% 이상은 저는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재명 지사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결국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네. 정세균과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정치 생명을 연장을 하고 싶다면 네. 대통령을 반드시 민주당에서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연동돼서 3월에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시작돼 6월 지방선거에 공천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판단을 하겠죠. 누가 이길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전략 투표를 할 것이고 정세균 후보 스스로도 사퇴할 때 누군가의 특정 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섣부르게 누군가를 선택을 했다가 그 사람이 떨어지면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정치 생명이 끊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열어둔 겁니다. 자, 이번 1차 슈퍼위크 결과 이낙연 후보 31.45%를 받았는데 그 이전에 눈에 띄는 부분은 국회의원 사퇴라는 이 초강수.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이 부분이 통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근데 통했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낙연 후보 본인이
2014년인가요? 그 전남지사 출마할 때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고 전남지사에 올인하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주승용 의원을 꺾고 전남지사 내부 경선에서 이긴 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조금 멀리 가면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도 때죠. 네, 국회의원 사퇴하고 대선에 도전했었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뭔가 잘 됐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회창 이제 당시 후보가 대선 앞두고 2번이나 국회의원 사퇴를 했었어요. 2번 다 사퇴했었는데 다 떨어졌죠. 네, 둘 다 잘 안 되셨고 네. 안철수 대표도 이제 문재인 후보랑 할 때 그 국회의원직 사퇴를 했는데 사실은 별다른 그런 감흥이 없었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과연 지금 이낙연 후보가 이번에 사퇴한 게 감흥이 있을 거냐? 네.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힘들게 얻은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낙연 후보는 정치하시면서 냉정하게 말해서 고생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 말하면 아니, 뭐 서운해하실 물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부 경선 이런 거는 치열하게 하셨겠죠. 그렇겠지만 이 그렇죠. 말씀을 전남에서 하시는 이제 겁니까? 계속적으로 당선이 되셨고 전남지사도 하셨고 네. 총리까지 하셨고 이번에 종로에서 당선되신 것도 사실은 당 대표로서 본인이 상징성을 가지고 종로 공천도 쉽게 받으셔가지고 가셔서 이번에 바람을 타고 어떻게 보면 쉽게 이기신 거죠. 이낙연 후보를 봤을 때 이분의 정치 여정에서 봤을 때 이거 내려놓는 게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큰 어떤 희생인가 내지는 내려놓음인가라는 면에서 큰 반향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국민들 뭐 국회의원을 사퇴를 하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거는 그리고 진짜 뭔가 결기에 뭐 정치 생명을 걸고 이를테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네. 사퇴하겠다 뭐 이런 식의 공익성이 있는 거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대권이고 그게 물론 이제 공익적으로 본인은 얘기 말씀하시겠지만 네. 그래서 영향이 없어요. 네.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박지훈 변호사가 변호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뭐 방송인이시니까 크게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계속 방송은 하실 거잖아요. 그럼 크게 상관없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변호사협회 휴업하시는 게 차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저희 휴업 안 하고 있으면 매달 5만 원인가 얼마 내야 되거든요. 휴업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퇴할 일도 없고 변호사 일 열심히 할. 변호사 관두셔도 그냥 방송인으로 더 잘 나가실 것 같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았나. 갑자기 와닿아요 조금. 조금 와닿긴 한데 예.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 신생업체인 화천대유가 수백억 원대 배당금을 받은 게 특혜라는 의혹.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입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미 세간에서는 BBK보다 심하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어떤 거며 이게 잘 좀 해결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네. 대장동 개발이 붙었으니까 특정 지역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네. 개발에는 두 가지 공영 개발과 민간 개발이 있을 텐데 공영 개발을 하자니 돈이 부족하고 민간에 맡겨두자니 민간 짬짬이가 일어날 것 같고 수익이 또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나름 당시 이제 묘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차면은 민간에게 개방을 하되 성남시에게 어느 정도 수익을 보존하는 설정 조항을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 설정 5천억 정도를 벌어다 주면 손해보는 건 나는 모르겠고 5천억 이상 벌면은 민간 개발자가 다 가져가라. 만약에 5천억 미만이면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당시 시장 같은 경우는 5천억 정도를 가지고 성남의 도로, 공원, 터널을 뚫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처음에 민간 개발했을 때 3개사 입찰을 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입찰을 받았고요. 네. 이 과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중요한 거는 50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1%의 지분을 특수 목적 법인사에게 맡겼는데 이 사람이 이재명 지사와 친해서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거인 거거든요. 그 의혹이 제기되는 거다.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네. 이 수익이 굉장히 막대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수익이 막대하다라는 이 부분은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었던 것이 네. 이 부동산 가격 폭등이 또 최근에 일어났었고 그 후에 부동산 지대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당시의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환산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민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처음에 참여했을 때
5천억의 수익을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001억을 벌었을 때 1%와 5,001억을 훌쩍 넘긴 뭐 1,000억을 벌었을 때 1%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만으로 특혜라고 볼 수는 없었던 것이고 일단은 지금 이거가 이게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컨소시엄이 세 군데 참여를 했는데 하나은행이 만들었던 컨소시엄에 화천대유가 들어가고 거기가 낙점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생긴 지 일주일 만에 하나은행은 도대체 뭘 보고 여기랑 손을 잡은 네.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뭐 밀어주는 곳이니까 여기랑 손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화천대유라는 곳은 그 언론인이 가지고 있어요. 현직 언론인이었거든요. 지난달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최근까지 언론인이었어요. 그러네요. 이 사람이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입찰을 하기 7개월 전에 이재명 지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물론 그것만으로 연결짓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측근들한테 준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재명 지사가 계속 논란이 돼왔던 것들이 측근 챙겨주기. 예를 들면 황교익 씨 뭐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앉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 사람 챙기기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해서 이런 것까지 나온 것 아니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더 좀 봐야 되는데 경향신문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루 만에 지정이 됐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보통 이런 큰 사업이면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하려면은 일주일에 한 달씩 검토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원하자마자 하루 만에 이게 선정이 되느냐? 이거는 내정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진행형으로 좀 굴러갈 것 같아요. 천 변호사는 어떻게? 네,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재명 지사랑 좀 친하게 지냈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저도 이런 류의 사건들 제가 변호사로서도 다뤄보면 이 컨소시엄 같은 거 서로 입찰 붙을 때 전문가들 불러다가 막 PT도 시키고 면접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쪽도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있게끔 증빙 자료를 남겨놔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꼼꼼하게 봐야 된다. 시간상 안 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게 하나고요. 네. 또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출자한 게 사실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뭐 3년간 몇 억인가요? 뭐 한 1000배 이상의 그런 수익을 얻었죠. 3년간 577억 배당을 받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정도 노다진 사업을 이렇게 쉽게 받나? 라는 의문은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조선일보 말을 하면서 전쟁 선포를 했어요.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세요. 정치 개입하지 마십시오. 언론에게 이런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속내는 뭘까요? 기자잖아요.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한테 전쟁을 선포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 이거는 딱 그 노무현 대통령 카피를 했다. 좀 많이 본떴다라고 봤어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2002년에 이인재 후보랑 했을 때 딱 그 발언을 했는데 거의 워딩이 똑같거든요. 따라했다는 거죠. 조선일보가 부당하게 경선 개입을 위해서 이렇게 기사를 썼다 이렇게 하는 건데 글쎄요, 뭐 이제 지지자들한테는 그게 먹힐 수 있어요. 억울하게 탄압을 받는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의혹은 뭐 이게 불법은 아니더라도 과도한 특혜 의혹은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비슷한 효과를 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자, 민주당 경선 결국은 호남에서 아마 2차 슈퍼위크 때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순천 호남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호남 민심은 어떤 것 같아요? 네, 일단 호남 민심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약간 짠하게 여기는 게 조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약간 동정표 같은 것도 있다. 동정표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너무 많이 지니까. 그러니까 처음 경선 시작했을 때만 해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낙연 후보의 대세론이 있었고 그게 많이 꺾였을 때도 경선 시작할 때만 해도 좀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가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들도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전남지사까지 했고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큰 정치인인데 너무 많이 차이나게 지는 게 조금 짠하다. 그리고 의원직 사퇴까지 하고 이런 게 좀 그렇다. 보기가 좀 그래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재명 지사의 저는 의혹의 그 물잔도 저는 찰랑찰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후보만큼이나 화천대유라든지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더해지다 보면은 호남에서도 보시기에
야 이거 요새 여론조사 그 1대1 대결해도 꼭 그렇게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이거나 유리하지 않던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의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조금 불안하다라는 심리가 조금 더 올라오면 동정론과 불안감 두 개가 합쳐지면 저는 의외의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다. 바뀔 수가 있다. 이낙연 캠프가 여기에서 유의미한 득표는 동정표 플러스 네. 호남의 유의미한 공약 하나 네. 나와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광주 송정역 약간 예비 타당성에 좀 못 미치지만 도를 뚫어놓으면은 호남 인구들도 수도권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유의미한 공약들을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네, 그런 현실감이 있다고 하면은 아 그래 우리 지역 챙기는 사람은 우리 지역 사람밖에 없지라는 여론이 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내 고향은 내가 더 잘안다. 이런 전문성을 좀 내비쳐야만이 아마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